시작합시다. 남은 거 먹은 거야? 여러분 240쪽부터 과제 있었던 것부터 확인을 할 건데 유지하면 이제 더 이상 용서가 안 되죠. 질문 없습니다. 저 계속 잘해왔는데요? 안 돼, 안 돼. 하루 건너 한 번씩 안 해보잖아. 아닌데? 지금까지 쭉 잘해왔는데. 무슨 생물 학교에서 배우는데 어려워요. 뭐가? 생물 어떤 학교에서 배우는데. 그러니까 생물의 어떤 부분? 저는 활성화 에너지가 이해가 안 가요. 거긴 생물이 아니라 화학이죠. 화학인지 생물이지. 왜 그게 화학이에요? 뭔 소리야? 활성화 에너지는 원래 화학이에요. 생물이에요. 원래 화학이에요. 야, 쌤하고 싸우면 지금 뭐할 거야? 생물이었는데. 이 중절자야. 하는데 받아들여. 그러니까 화학인데 그 단원에서는 생물에 응용을 한 거죠. 어차피 너네가 하고 있는 과학이 무슨 과학이야? 통합과학이잖아요. 그 단원별로 물화생지가 뚜렷하게 구분 안 돼 있어요. 일부러 다 섞어놨어요. 근데 나눠서 하는 학교들은 뭐라 그래요? 그냥 선생님들이 편의상 나눈 거예요. 그게 진짜 이상하다. 이것도 다시 물리랑 관련 아니에요? 파장 나오면은? 네, 맞아요. 어디가 원래 그래? 엄밀하게는 물리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240쪽, 241쪽 질문 없어요? 저는 네. 없어요. 아, 지호는 휴대폰 집어넣으시고. 네. 아, 여기 괜찮아요? 네. 242쪽과 243쪽까지는요. 괜찮아요. 지호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뭐 과제였던 부분 여기 봐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생략 파트 굉장히 쉽죠? 내용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게 뭐야 너무 당연한 거야 싶은 수준으로 넘어갈 건데 전번에 제가 수업 때 헷갈리기 쉬운 것들만 좀 체크를 해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뭐라고? 네, 그런 부분들. 네, 그런 것만 좀 유의를 해 주시래요. 자, 그럼 244쪽 제목 생태계 평형 요 파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맨지. 렌지. 기대해봐. 선생님 노래 듣고 있어요? 마이크잖아, 마이크. 아 왜? 나 지금 녹화하느라고 마이크 쓰고 있잖아. 아니 나 선생님 멀티 같은 거 잘 듣는 뭔 소리야? 야, 됐어. 야, 진짜 부럽다네. 이게 뭐야 그런지 알아? 아니 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좀 이따 따지러 가야 돼 쉬는 시간에. 지금 먹는 거? 어. 지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기다려봐. 아 열받아. 진짜로 먹는데? 사진 보냈어? 뭐라고? 치킨 오늘 기사가 없었는데? 야, 내가 너네 수업하는데 음악을 듣고 있겠냐, 설마? 수요였냐? 어. 얘 자. 무슨 미 감사합니다. 아니 뭐라고 했어? 그러면 택배가? 내가 왜 걔한테 보내? 너 근데 걔네랑 뭐 어디서 친해진 거야? 자, 시작합시다. 자, 전번 시간까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전 시간까지요. 생태계 영양. 생태계에서 생물과 생물이 아닌 것들 뭐라 그러죠? 비생물 간에서 영양을 주고받. 어떤 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가? 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 관계요? 생물하고 비생물적 요소, 비생물 요소. 그렇죠. 생물과 생물이 아닌 것 사이에서를 여태까지 했었다고요. 지금 여기 생태계 평형 들어가는 부분은요. 물론 이제 비생물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여러분은 생물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출 거예요. 생물과 동일한 생물 간의 관계에 대해서요. 이때 생물과 생물끼리는요. 어떤 관계들을 맺을 수 있냐면 일단 크게 나눠놨을 때 이번 책에 안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체크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생물과 생물 간의 관계에서는요. 서로 같은 종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요.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도 관계를 맺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서로 같은 종끼리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서로 다른 종 간에서는요. 개체 내라고 했는데 이게 글자가 빠졌다.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이고요. 서로 다른 종 간에서는요.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다라고 할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책에 전혀 안 나오지만 제가 한 번씩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을 드리고 갈 겁니다. 자, 먼저 서로 같은 종끼리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강아지가 똑같은 강아지끼리 혹은 늑대가 똑같은 늑대끼리 혹은 고양이가 똑같은 고양이끼리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건데 이런 서로 같은 종 간의 관계에서는요.
텃세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순위제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리더제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사회 생활 이라는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가족생활 이라는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5개 상호작용은 각각 어떤 뜻이냐? 이건 자세하게 알 건 아니고 간략하게만 알아두십시오. 텃세라고 하는 거는요. 같은 종류의 생물끼리 구역을 나눠서 살고 있는 걸 말해요. 텃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텃세 부린다는 말 쓰잖아. 그렇죠? 나의 구역에 너가 침범을 하면 어떻게? 죽여버리겠다. 뭘 아니 왜 돈 받아요? 어? 돈을 받는 뭐? 거. 왜 돈을 받아? 먹는 게 죽이는 거잖아. 나의 구역에 누군가가 침범했을 때 되게 호의적으로 대하게 되는 거, 배타적으로 대하게 되는 거. 배타적으로 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텃세를 부린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바로 그 텃세입니다. 텃세는요, 같은 종의 생물끼리서요, 생활 영역을 서로 구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물에 사는 생선 종류가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특히 민물고기 종류가 이런 경우 많은데 대표적인 게 보통 은어라는 애를 보통 예시로 많이 들거든요. 얘네들은 예를 들어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하천의 영역이 나눠져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짝짓기 때가 아닌 이상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고, 이러한 텃세 생활을 유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서로 가능한 상호작용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런 이유는 뭐냐면 불필요한 경쟁 관계, 자 불필요하게 다툼을 하거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면 외부에 얘네들한테 이제 천적이 될 만한 애들한테 종 전체가 위기가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체별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관여하지 말고 살아가자. 예, 영역을 나눠 살아가자 하는 게 요 텃세라는 생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순위제 혹은 서열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보통 닭 있죠. 닭, 꼬꼬요. 예, 꼬꼬댁 닭 같은 경우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힘의 세기에 따라 가지고 1위부터 2위, 3위, 4위 이렇게 서열이 나눠져 있고, 공동생활에서 서열에 따라 이득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우리가 이제 순위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닭 같은 경우에 닭 이렇게 무리가 있다라고 하시더라도요, 거의 대부분 거기서 짝짓기에 참여하게 되는 닭은 맨 위에 1위 닭들이 거의 대부분 거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1위를 했다라는 건 뭐야? 그 닭으로서의 기능, 뭐 예를 들어 뭐 공격성이라든지 이 알을 잘 지키는 능력이라든지 하는 점에서 더 뛰어난 애들이란 얘기잖아요. 그런 뛰어난 유전자를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다음 리더제는 늑대가 딱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돼요. 늑대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순위제랑 다른 점,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죠. 짱만 이거 그 밑으로 다 딱. 맞아요. 늑대는 리더가 딱 하나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평등해요. 그렇다고 리더가 엄청나게 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나머지 구성원에 따라서 리더를 갈아치울 수도 있습니다. 돌고래는요? 돌고래는 어디 보자. 가족생활이야. 방식이. 예, 좀 다릅니다. 자, 하여간 이제 리더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공동생활에서 이 무리를 이끄는 리더가 존재하는 방식인데, 이건 뭐냐면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에 더 효율적인 명령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 늑대 같은 경우 사냥을 가더라도 혼자 나서요? 아니면 집단 무리로 나눠요? 무리로 나서는데 결국 그거죠. 그런 속담도 있잖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 산으로 간다고. 사공이 너무 많으면 그 방향성을 잡는 애가 너무 많으면은 무리가 통솔이 제대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리더 하나가 딱 있고 이 리더 하나가 전체 무리를 통솔한다 이거야. 대신 아까 말했죠. 그 리더가 그래서 엄청난 기득권을 가지냐? 물론 리더로서 잘 하고 있는 동안은 먹잇감이 우선된다라든지 짝짓기에 우선된다라든지 장점이 있겠지만요. 만약에 그 리더의 통솔을 따라갔는데 우리 집단 무리가 제대로 뭐 먹잇감을 먹지도 못하고 이제 좋은 땅을 얻지도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했죠. 리더는 갈아치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식의
굳이 따지자면 대통령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네. 좋아요.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역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생각하면 딱 맞을까? 개미. 개미 같은 근데 경우. 사람은요? 사람은요? 사람은 이쪽에 속하진 않죠. 생물이에요? 네? 생물. 뭔 생물? 생물인데 왜 거기 안 들어가니에요? 사람은 애초에 이런 개념하고 좀 다르죠. 굳이 따지자면 사람은 사회생활과 가족생활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죠. 사람은 일반적으로 유전자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 유전자대로 살아가시나요?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맞는 것 같긴 한데? 오, 되게 예, 본능에 충실하게 사는 게 아니죠. 사람은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거랑 상관이 없어요. 저기 순위대에서 이득권? 네, 이득을 가지는 권리. 자, 공동생활에서 역할이 분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 같은 경우가 딱 그렇잖아요. 여왕개미의 역할은 뭐예요? 알 낳기.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알만 낳는 겁니다. 여왕개미가 이름이 여왕이니까 통솔하나? 아닙니다. 여왕개미가 왜 이름이 여왕이 됐는지는 사실 조금 애매한데 여왕개미에 대해서 역할상 이름을 제대로 짓자면 알 낳는 개미입니다. 걔는 뭐 딱히 우대받거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알을 낳을 지켜주지 뿐이에요. 않아요? 지켜주지 않아요? 지키긴 하죠. 왜냐면 무리 전체에서 알을 낳을 수 있는 게 걔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요, 어. 개미의 성애는 여왕개미 아니면 그냥 다 저거예요? 그러니까 수개미냐고요? 약간 그런 의미. 일개미는 암컷입니다. 근데 왜 애를 안 낳죠? 응? 왜 알을 안 낳죠? 아까 말했잖아. 역할 분담이 되는 거에 맞춰 가지고 아예 다르게 자라나요. 동물적 본능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자체가 발현이 다르게 돼요, 서로. 음. 예, 유전자 자체가 발현이 아예 다르게 돼요. 음. 그러니까 역할이 딱 분담돼 있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역할만 계속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사회생활 방식이고요. 가족생활 방식은 뭐냐? 사회생활하고 거의 비슷한데 근데 그 공동생활이 시족 중심의 소규모 역할 분담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원숭이? 라이언, 사자. 맞아요. 사자가 딱 가족생활에 해당이 돼요. 사자가 딱 가족생활에 해당하는데 사자 하면 여러분 사냥의 역할은 누가 해요? 아부가 아니고 엄마. 암사자가 합니다. 응. 숫사자는 그럼 뭐 해요? 애를 키워요. 첫째, 육아에서도 이제 종류가 좀 있는데 육아에서 보호의 역할. 그리고 또 다른 시족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 전쟁의 역할입니다. 근데 왜 라이온킹에선 반대로 나와요? 많아잖아. 엄마 없지 않아? 있어 엄마 엄마. 있어. 엄마가 일부잖아. 아빠가 사냥나가. 아, 엄마가 있구나. 엄마가 되게 많지 않아? 엄마 있네. 대박. 대박. 고원줄. 뭔 소리야 이게 또? 원숭이는 어디죠? 네? 원숭이는 어디예요? 원숭이도 가족 생활해. 원숭이요? 원숭이도 가족생활이 맞아요. 근데 원숭이는 가족생활과 동시에 약간 순위제를 따르고 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원숭이처럼 지능이 높은, 그러니까 인간에 가깝게 지능이 높은 생물일수록 순수하게 본능대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능적인 요소가 이제 첨가되면서 좀 경계가 애매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원숭이가 높아요? 돌고래가 높아요? 그건 지능을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요. 애초에 지능의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까지나 인간 중심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 IQ 테스트는 누가 높게 나올까? 돌고래. 원숭이가 높게 나옵니다. IQ 테스트는 그쪽이 더 높게 나와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생물로서의 탈출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 따지면 오히려 돌고래가 더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원숭이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자, 이런 게 이제 서로 같은 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목이 뭐라 그랬죠? 생태계 평형이죠. 생태계 평형에 더 크게 관여하는 건 같은 종류끼리의 문제일까? 서로 다른 종류끼리의 문제일까? 서로 다른 종류끼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더 핵심 요소가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서로 다른 종류끼리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쪽이 더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첫째는요. 포식과
피식의 관계입니다. 포식 무슨 뜻이요? 먹다. 먹는 쪽. 피식은 먹다. 잡아 먹히는 쪽입니다. 그래서 먹고 먹히는 관계를 우리가 포식과 피식의 관계, 그래서 서로 먹이 관계에 이어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포식 피식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것뿐일까요? 예를 들어 사자랑 호랑이가 같이 살진 않지만 같은 지역이 아니지만 같은 지역에 산다 쳐봐. 사자랑 호랑이가 서로를 잡아먹는 관계는 아니에요. 아니겠죠. 그럼 무슨 관계일까? 경쟁 관계겠죠. 같은 먹이를 두고 싸우는 경쟁 관계입니다. 이럴 경우 이제 우리는 배타적 경쟁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배타 경쟁 관계란 무엇이냐? 서식지가 됐던 아니면은 먹이 관계가 됐던 어쨌든 그 생물 입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뭔가를 공유할 수밖에 없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자원이라 그러죠. 자원을 공유하는 종 간에 자, 어느 한쪽이 사라질 때까지 다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직접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사자랑 호랑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호랑이가 먼저 먹이를 먹어버리면 사자는 뭐 해야 돼요? 굶어요. 굶어요. 그럼 그게 이미 경쟁에서 진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막 싸우는 그런 건 아니라고. 자, 그래서 자원을 공유하는 종 간에 경쟁이 일어나면 어느 한쪽은 결국 살아남겠지만 어느 한쪽은 죽어요. 죽고 사라지고 이 생태계상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런 걸 도태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원을 공유하는 종 간에 한쪽이 도태될 때까지 문자 그대로 경쟁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런 걸 우리가 베타 경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베타 경쟁과 원인은 비슷하지만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분서라고 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응. 비슷한데 그러니까 분서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았어? 분사랑 아닌데요? 아, 그래요? 공생이라고 했는데. 아, 그래요? 미안해. 제가 잘못 들었어요. 아니, 지금 마이크 꽂아놔가지고 틀려서. 좋아요. 분서입니다. 분서는 뭐냐면 자원을 공유하는 종 간에 자, 다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서로의 힘이 너무 엇비슷하거나 다툼을 하면 할수록 서로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사는 장소를 갈라버려요? 갈라버리게 되겠죠. 예를 들어 강 건너 쪽에는 사자가 살고 있는데 호랑이는 저 강을 안 건넌다라든지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자원을 공유하는 종 간에 서식지를 분리하여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이렇게 될 경우 좁아진 서식지만큼 양쪽 다 피해는 있겠죠. 하지만 어느 한쪽이 완전 도태되는 일은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양쪽 다 끝까지 살아남게 할 방법이 요 바로 분서에 해당이 됩니다. 좋아. 그리고 방금 공생이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공생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상리공생. 둘째, 편리공생입니다. 자, 공생은 기본적으로 공통점이 있죠. 함께 같이 살아갈 날 생자죠. 그 뭐야? 그게 같이 살면 다 공생입니다. 같이 살면 다 공생인데 그냥 함께 같은 서식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딱 그 먹고 먹히는 관계도 아니고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분수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상리공생은 뭐가 다르냐? 서로에게 이득이 돼요. 대표적으로 상리공생하면 유명한 게 뭐 있어요? 무당벌레. 하고 그 진인물? 진딧물 얘기 있죠. 일단 보통 유명한 얘기는 이거죠. 무당벌레와 진딧물이요? 이거 좀 말이 애매하긴 한데 개미와 진딧물이죠. 에? 무당벌레 그러니까 무당벌레가 진딧물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걸 개미가 막아주죠. 개미가 막아주고 대신 진딧물은 개미한테 똥꼬에서 꿀을 내주죠. 진짜 어이없어. 그래서 이제 서로 공생관계하면 상리공생하면 보통 많이 유명한 얘기긴 한데 이게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자면 조금 다른 상황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진인물한테 꿀이 있어? 진딧물이 정확하게는 꿀을 나오는 게 아니라
식물을 빨아먹어요. 네. 근데 걔네들이 뱃속에서 일부 소화시키고 나면 당분이 응아로 나와요. 그럼 개미가 그걸 빨아먹는 거죠. 그 조그만 애가 음. 근데 이게 조금 좀 다른 의견이 있어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개미가 마치 사람들이 가축 키우듯이 진딧물을 키우는 거다. 헐. 가축으로서 사용되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 제가 괜히 머릿속 들여다봤대요. 그쵸, 뭐 알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행동 패턴을 관찰해 봤을 때 서로 돕는 관계라기보다는 얘를 보호함으로써 이득을 빼앗아 가는 게 목적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너 말대로 개미의 머릿속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다음 편리공생이라는 거 있어요. 이거는 한쪽만 이득이에요. 그러면은 약간 그게 떠오르죠. 어느 한쪽만 강제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영화로도 유명했죠. 뿅뿅 충. 기생충. 좋아요. 기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편리공생과 기생은 또 다릅니다. 왜냐면 얘는 함께 살아가면서 한쪽만 이득을 본다 그랬죠. 그럼 나머지 한쪽은요? 손해. 나머지는 그냥 이득도 안 되고 손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편리공생이야. 근데 같이 살아가는데 한쪽이 이득을 보고 나머지 한쪽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손해라면 그러면 편리공생이 아니라 뭐라 부르는데? 기생. 그때 기생이라 부르는 겁니다. 네, 그때 기생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종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활 패턴들, 생태계 관계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일단 머릿속에 알아두고 계십시오. 다만 원래대로라면 이건 그 고2 생명과학 때 배우면서 요거 원래 그래프 분석도 좀 해야 되고 좀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거든요. 다만 지금 여기서는 이런 방식들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어떤 방식들로 얘네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더 이상 분석하고 그래프적으로 해석하고 하는 거는 2학년 이후에 할 일이고 지금은 그냥 뜻들만 정확히 알아두세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이 서로 다른 종간에 이렇게 다양한 상호작용 방식들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보기에 이 중에 가장 기반이 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상호작용 방식은 뭘 것 같아요? 이 하나, 둘, 요거, 요 6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포식, 피식, 베타? 네. 이 상호작용 방식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방식 뭘 것 같아요? 네, 포식, 피식. 좋습니다. 의견이 이쪽이 둘 나왔죠. 이게 맞습니다. 예, 일단 모든 것의 근본은 포식과 피식이에요. 왜냐하면 베타 경쟁이라는 것도 결국 포식, 피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분서라는 것도 뭐야? 결국 자원, 포식, 피식 간의 관계에 있는 자원들을 공유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분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상리공생, 편리공생도 결국 근본적으로 포식, 피식 관계에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가, 어느 한쪽만 이득을 보는가인 거고 이 기생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뭐예요? 완전히 포식하는 건 아니지만 기생이라는 형태로 에너지를 쭉쭉 빨아들이는 형태로서 일종의 포식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상호작용들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포식과 피식이며 결국 우리가 지금부터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인데 생태계 평형이란 생태계가 거기에 있는 생물과 그리고 무생물들이 균형 있게 유지되고 있으면 우리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균형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그 균형의 판단 기준이 바로 무엇과 무엇에서 시작된다는 거야. 포식과 피식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 판단 기준의 시작이 포식과 피식 관계에서 그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해요. 생물이라는 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게 결국 에너지잖아. 그치? 이 포식과 피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 간의 에너지 이동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 하나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이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뭐 베타 경쟁이고 분소고 뭐고 다 필요가 없죠. 에너지가 없으면 애초에 생물이 존재할 수가 없을 테니까 일단 포식 피식 관계로 생물 간 에너지 이동이 균형 있고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부터 파악하는 게 그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상황은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지금 생태계 평형 내용 배우는데 그 내용은 주로 이 포식 피식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다 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이해하고 난다면 나머지 내용은 되게 간단하게 끝이 나버려요. 첫째, 그럼 포식 피식 관계를 따지는 가장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먹고 먹히는 생물의 종류가 충분한지를 봐야 되겠죠. 생물 종류 간에 선생님 이거 혹시 내용 길어요? 네? 내용 길어요? 아, 되게 간단하게 끝날 거예요. 여기 A 파트는요. B, C 파트도 있는데 일단 A 파트는 간단하게 끝날 거예요. 자, 생물 간의 먹이 관계가 그 포식 피식을 따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내용이 될 거예요. 이때 우리는 생물 간의 먹이 관계를 순차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이런 게 가능하겠죠. 벼가 있는데 벼를 잡아먹는, 그러니까 벼를 갉아먹는 메뚜기, 메뚜기를 잡아먹는 뱀. 참새, 그래 참새를 잡아먹는 네. 뱀. 자, 이런 식으로 먹고 먹히는 관계를 설명해 볼 수 있겠죠. 네. 예, 이런 먹이 관계의 순차적 분석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일단 먹이 사슬. 사슬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현실의 먹이 관계는 과연 이렇게 간단할까요? 아니야. 벼를 먹는 게 메뚜기만 있는 건 아니요. 아니겠죠. 벼를 갉아먹는 건 다른 애들도 있겠죠. 또한 메뚜기를 잡아먹는 것도 참새만 있는 게 아니겠죠. 참새 외에 다른 생물들이 또 있을 수 있으며 뱀에게도 또 여러 다른 생물들이 먹힐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먹이 관계의 순차적 분석을 해보다 보면 어느 한 지역에 먹이 사슬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 하나 더 봐볼까요? 자, 똑같이 벼에서 시작을 했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 귀뚜라미. 그래 귀뚜라미로 갈 수도 있고요. 귀뚜라미에서 다시 참새로 갈 수도 있고요. 참새 다음에 매로 갈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수많은 먹이 사슬들이 어느 한 지역에 존재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가 겹치는 영역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 이 겹치는 영역을 포함해서 자, 요 다음 내용으로 먹이 관계를 좀 더 실제적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예, 이거 ABC라는 식으로 그릴게요. A를 B가 잡아먹는데 C도 B가 잡아먹을 수 있고요. A를 또 F라는 애가 잡아먹을 수도 있고요. F를 또 D라는 애가 잡아먹을 수 있고 C를 또 D가 잡아먹을 수도 있고 B를 E가 잡아먹을 수도 있고 뭐 F를 또 K가 잡아먹을 수 있고 뭐 G라고 하는 애가 E와 D를 잡아먹을 수 있고 하는 식으로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이렇게 교차되다 보면 굉장히 단순한 구조가 나와 되게 복잡한 구조가 나와. 복잡. 이런 복잡한 구조는 수많은 먹이 사슬들이 겹치면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이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 먹이 그물? 그물이라 부를 거예요. 이름이 이렇게 된 이유는 진짜 그물처럼 얼기설기 설켜 있다 라고 하여 먹이 그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 네. 자, 이때 이 먹이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는 생태계 평형을 판단할 겁니다. 바로 이 먹이 그물의 복잡성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자, 이 먹이 그물이 단순하면 단순할수록요 거의 먹이 사슬 하나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이럴 경우 어느 한 생물만 이 지역에서 사라진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끊겨요. 그 이후 단계에 있는 애들이 모두 다 굶어 죽어버리면서 정상적인 에너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없을 것이고 평형이 유지될 수 없었을 겁니다. 맞죠? 헌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이렇게 먹이 그물이 복잡하게 이어져 있으면요. 이 중에 일부 생물이 예를 들어 A가 딱 사라져 버렸어요. 라 하더라도요. 모든 전체 생태계가 다 파괴가 될까?
아니겠죠. 왜냐하면 A를 대신할 만한 것들이 또 존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방금 전에 B는 A를 잡아먹었었지만 A가 없더라도 뭐를 잡아먹을 수 있어? C. 물론 F처럼 A만 먹는 애는 피해를 볼 거야 분명히. 그리고 A, C를 다 먹었다 할더라도 A가 부족해진 만큼 약간의 피해는 생길 겁니다. 하지만 이 생태계 전체가 바로 와르르 무너져 버릴까? 아니요. 그러진 않을 거라 이겁니다. 따라서 이 먹이 그물, 먹이 관계가 복잡한 형태를 가질수록 우리는 생태계 평형이 좀 더 잘 되어져 있다라고 판단 내리실 수 있으며 이 복잡성에 비례하는 데에 커술형으로 보통 물어보는 거예요. 이유를 써보세요 라고 한다면 요거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이유는 뭐라고 하면 되겠냐? 복잡할수록 어떤 장점이 있죠? 생태계 파괴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왜 쉽지 않게 됐죠? 먹이가 많. 대체 가능한 종이 생기죠. 자, 복잡할수록 대체 가능 종이 적어지는 거야, 많아지는 거야? 많아져요. 네, 많아집니다. 인간이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같은 경우도 B에 A가 없더라도 대신할 게 뭐가 있죠? C. 근데 이게 더 복잡했다라면 C 말고도 더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대체 가능한 종이 많기 때문에 생태계의 일부가 파괴된다 하더라도 전체의 영향은 점점 줄어드는 식으로 더 안정된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게 생태계 평형의 판단 첫 번째 생물 간의 먹이 관계를 보는 거예요. 단 이건 완벽할까? 이건 부족할까? 부족해요.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사실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린 종류만 봤죠. 수가 충분한지 봤나요? 예를 들어 벼가 메뚜기를 먹여 살리기 위해 10포기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벼가 벼라고만 써 있을 뿐 몇 포기인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지금 수적인 양적인 관계는 전혀 얘기는 안 하고 종류적인 관계만 봤잖아.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종류만 볼 게 아니라 그럼 우리 모두 더 봐야 되는가? 생태계 평형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내용들 더 보도록 할 거야. 괜찮으세요? 네.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 안 자, 하네. 알았어. 다시 봅시다. 자, 생태계 평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방금 봤듯이 뭐였다고요? 먹이 관계?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을 가지고 평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먹이 그물이 단순할수록 혹은 복잡할수록 어떨 때 더 평형이 잘 유지된다? 복잡할수록. 복잡할수록 잘 유지된다. 그 이유는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특정 종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종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종들이 충분히 많아요. 존재하기 때문에 생태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였었죠. 자, 그런데 방금 얘기했죠. 그 관계에 대해서 본 거는 종류에 대해서는 봤지만요. 그 수가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나요? 아니요. 사실 그 얘기는 안 했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뭘 할 거냐? 에너지 관계를 더 설명할 거예요. 에너지 관계를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에너지 관계라는 건 결국에 먹고 먹히는 관계의 근본적 이유예요. 에너지가 뭐죠? 물체. 생물의 원동. 생물의 활동? 아니, 생물의 모든 생체 활동? 아니. 생체 활동 포함해가지고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세요. 에너지라는 건 그냥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원인? 근본적인 요소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뭘 할 때에도 다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단순히 물건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데에도 에너지가 필요하겠지만 그냥 생명체가 생명 활동 자체를 유지하는 데에도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봐봐. 이거 먹이 관계랑 에너지 관계를 같이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먹이 관계에 따르자면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했었죠. 벼가 누구한테 잡아먹힌다고? 메뚜기한테 잡아먹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요. 벼 한 포기가 에너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1? 모르죠. 모르는데 그냥 우리가 정합시다. 그래, 1줄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쳐보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런데 메뚜기가 한 마리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필요로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얘가 똑같이 1줄이라면 딱히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겠죠. 근데 식물보다 동물들은 보통 필요로 하는 에너지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벼가 한 포기만 있어가지고서는 결국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한 포기만 있어가지고 결국 되지 않겠죠. 적어도 몇 포기 이상은 필요해요? 열포기. 그 10배 이상은 필요하게 되겠죠. 맞죠? 네. 따라서 우리가 단순히 먹이의 종류들만 볼 것이 아니라 먹고 먹히는 관계의 종류만 볼 것이 아니라 충분한 에너지량을 가질 만큼의 개체수가 있는지도 같이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안정된 생태계라면 먹이 하위 단계에 있는 애들일수록 에너지 총량은 적어야 될까요?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돼요. 훨씬 많아야 되겠죠. 총량. 네, 에너지 총량이 많아야 되겠지. 그래야지 상위 단계에서 충분하게 먹이량이 공급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 상위 단계는요. 또 되게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 테니까 얘는 또 총량, 즉 개체수가 좀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정된 생태계라고 한다라면 에너지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라미드형. 하위 단계일수록 에너지 총량이 굉장히 많아요. 에너지 총량이 굉장히 많아야 되겠고요. 상위 단계로 갈수록 좁아요. 네, 에너지 단계의 상위로 갈수록 필요로 하고 있는 에너지 총량은 점점 작아요. 작아져야 되겠죠. 이런 구조가 이루어져 있어야지만 우리는 에너지 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괜찮나요? 근데 이때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이 줄어드는 이유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로 갈수록 감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10에 얘도 10이면 안 되냐? 그러니까 똑같은 두께면 안 되냐? 안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좁은 형태 10에서 6 뭐 이런 식으로 좁아져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각 단계별로 에너지가 다음 단계로 모두 이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이 감소돼야 되는 이유는 각 단계 에너지가 다음 단계로 100% 전부 다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 맨 위에 이게 벼라고 하고 이 위에 메뚜기라고 합시다. 벼 10포기가 있으면 우리 10줄의 에너지 다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맞죠? 그런데 문제는 벼는 메뚜기한테 잡아먹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탄생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벼는 벼 나름대로 생명 활동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점점 소모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호흡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호흡을 통해 에너지의 일부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얘가 10의 에너지를 가졌어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건 10보다 많아지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줄어드는 건데 다음 단계에서 꼭 10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모자라요. 모자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10이 필요하니까 최소한 10배 이상이라고 했는데 딱 10배면 돼? 안 돼? 그보다 훨씬 더 많아야 돼요. 하위 단계가 훨씬 더 커야지 되고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총량은 무조건 감소돼야지. 이래야지만 안정적 형태를 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네. 그래서 이 감소가 어차피 일어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도 해 볼 건데요. 에너지 효율은 전 단계 에너지가 현 단계에 얼마나 넘어왔는지를 보겠다라는 얘기인데 계산 방식은 간단해요. 전 단계 에너지 총량을 현 단계 에너지 총량과 비교를 해서 곱하기 100 하면 100분율로 몇 %인지 나타낼 수 있게 되겠죠. 이를테면 지금 10에서 6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뭐야? 전 단계가 총 10이 있었는데 현 단계가 6이니까 몇 % 효율로 넘어갔다라고 말한대요? 60? 예, 60%가 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상위 단계로 갈 때 절대 100%가 나올 수 없고 일부는 에너지가 손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보통 열 에너지로 손실이 됩니다.
열 에너지로 손실이 되기 때문에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은 감소하며 그 감소되는 비율을 다 적었을 때 에너지 효율이라는 단어 쓸 수 있다 보시면 되겠으며 여기까지가 이제 에너지 관계를 좀 더 분석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섭취잖아요. 보통 에너지를 이동하는 단계가 이동하는 방식이요? 네, 네, 섭취잖아요. 그러면 열 에너지가 어디서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열 에너지는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현 단계에서 얘네들이 살아가는 동안 열 에너지로 방출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생명체가 아닌 바깥쪽으로 방출이 돼 버린다고. 네. 그러니까 너도 살아가면서 체온을 유지하죠. 체온 유지한다는 거 뭐야? 너가 가지고 있는 유기물, 에너지들을 열이라는 형태로 바깥에 방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근데 그거대로 또 에너지를 저도 흡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가 흡수한다고? 아니에요? 저 음식 먹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란 건 하위 단계를 먹는 거고요. 음. 너가 여기 6이라고 할게요. 너가 다음 단계에 누군가한테 잡아먹힐 때 6을 다 보낼 수 있겠냐고. 그게 아니라고. 너가 살아가는 동안 써서 없어지는 양이 있으니까 다음 단계에는 그보다 조금만 가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10을 먹은 결과 실제로 6을 가진 거야. 왜요? 4만큼은 너가 살아가면서 쓴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10을 먹으면요. 그럼 그 사이에 시간이 동시간대가 아니게 되잖아요. 같은 시간대에서 연구를 해야죠. 괜찮나요? 이건 참고적인 건데 에너지 효율은 상위 단계로 갈수록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네, 보통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높습니다. 네, 요거 그냥 참고 같은 거니까 그냥 그렇다 알아두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 네. 자, 그러면 마지막은 여러분 큰 C. 여러분한테 책에서는 그냥 3번이라고 되어 있죠. 생태 피라미드라는 걸 볼게요. 자, 생태 피라미드는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을 이제 정리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여태까지 봐보니까 결국에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려면 생물의 A, 먹이 관계라는 거 종류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계를 따지겠다는 얘기는 그 수도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종류와 수를 간단하게 표시하면서 얘가 안정적인 상태겠구나 혹은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겠구나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생태 피라미드라는 걸 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표현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나요? 근데 이미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런 게 생태 피라미드입니다. 네, 이렇게 생긴 게 생태 피라미드예요. 즉 생태 피라미드란 뭐냐? 즉 생물의 주는 뭐야? 종류나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종류나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러한 생태계 평형 관계를 일종의 피라미드형의 그래프로 표현해서 그러면 분석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 이거야. 눈에 확 띄니까. 뭔가 잘못됐으면 눈에 잘 띌 테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막대 그래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 단계별 막대 길이를 보시면 되는 건데요. 보통 피라미드 그림을 그릴 때는 한 3가지 정도 그림을 그릴 거예요. 책에 나온 순차적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개체수 피라미드입니다. 그럼 문자 그대로 하위 단계부터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그냥 수로 몇 마리 있습니다. 몇 폭이 있습니다. 그냥 수로 쓰자는 얘기예요. 안정적 생태계라면 맨 밑에 단계 보통 식물들이겠죠. 식물 같은 단계. 아니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름 있죠. 생산자 단계라고도 불러도 되겠죠. 생산자 단계의 애들이 가장 많을 테고 걔네들을 잡아먹는 1차 소비자 단계는 많을까 적을까? 적어야 되겠죠. 그럼 얘네를 잡아먹는 2차 소비는 더 적어야 되겠죠. 그 후에 3차나 최종 소비 점점 더 줄어들게 되면서 요런 보다시피 무슨 형태가 만들어져? 피라미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될 건데 이러면 안정적 생태계임을 알 수 있다 이거야. 반대로 피라미드 형태를 벗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2차 소비자가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길쭉하게 나왔어. 장구형이 돼버렸죠. 장구형. 이러면 생태계가 뭔가 정상적이지 못하겠죠. 예상 한번 해볼까? 2차 소비자가 너무 늘어났으니까 예를 들어 메뚜기를 잡아먹을 참새가 너무 늘어났으니까 참새들이 뭘 하기 시작할까? 메뚜기를 엄청나게 잡아먹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1차 소비자는 더 늘어 더 줄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얘가 너무 줄어들게 되는 순간 얘를 먹이로 하던 참새들도 또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생태계가 망가져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형태여야지 안정적이야? 제목대로 피라미드 형태일 때, 그럴 때 유리하다 이거야. 그럼 다음부터는 그림도 그릴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보통 뭐 가지고 또 피라미드 그리는가라는 거야. 두 번째는 뭐 가지고 하겠대? 생물량 가지고서 하겠대죠. 근데 이제 생물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처음으로 보다 보니까 여기선 단어 뜻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네요. 생물량이라는 건 각 단계 생물이 가진 유기물의 총량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식물들이 광합성을 해서 유기물을 100개 만들었다라고 할게요. 분자 개수 100개를 만들었다 칠게요. 그런데 이 100개는 그 식물한테 다 그대로 있을까요? 식물이 살아가면서 일부 광합성 말고 호흡을 해서 써버릴 수도 있죠. 또한 얘네들도 수명이 다 돼서 죽어서 땅에 다시 흡수되고 썩어버릴 수도 있죠. 또한 낙엽이라 그래서 얘네들한테서 말라서 떨어지는 이파리 같은 것들로 역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죠. 그럼 이런 요소들을 제외하고 놓자면 예를 들어 100개의 분자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유기물은 예를 들어 80개일 수도 있을 거야. 맞죠? 이때 그렇게 제거할 거 다 제거하고 우리가 80개라고 지금 예시를 들었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물량이라 그래요. 그럼 1차 소비자는 식물한테 100을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최대 먹어봤자 80을 먹는 거야. 80. 이 80을 먹게 되겠죠. 그럼 그 80 중에서도 사실은 일부만이 1차 소비자에 이동이 되겠죠. 그럼 1차 소비자는 예를 들어 실제로 먹은 건 한 30 먹었다라고 합시다. 그럼 그 30을 다 가지고 있을까? 얘네들도 역시 살아가면서 죽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쓰기도 할 거라고. 그러면서 역시 또 줄어드는 유기물량, 최종적으로 얼마가 남는다가 있을 거라고. 이걸 생물량이라고 그러겠다고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 다음 마지막은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무슨 피라미드를 그릴 수 있을까? 에너지 피라미드를 그리실 수 있으면 되며 세 개 전부 다 공통적으로 무슨 형태가 나와야 안정성이 띈다? 피라미드 형태여야지 안정성을 띌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요소들이 모두 다 적절하게 잘 균형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는 생태계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며 그래서 245페이지에 생태계 평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와져 있어요. 당장 거기 먹이 그물이 단순한 거랑 복잡한 거 비교해놨죠. 어느 게 더 안정적이라고? 오른쪽. 오른쪽. 복잡한 게 더 안정적이다고. 예. 이렇게 안정적인 생태계라면은 두 번째, 생태계 평형이 일시적으로 깨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회복이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일단 한번 유지되기 시작하면은 그 이후로도 파괴의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할 건데 질문 있으세요? 뭐 숫자 외워야 돼요 혹시? 네? 숫자. 아니요. 숫자 안 외우셔도 돼요.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혹시? 네?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어떤 계산적인.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예시 숫자예요. 예시 수치예요. 다른 질문은 없고요. 예, 그러면 과제 드릴게요. 245페이지에 개념 속속 두 문제 있죠? 그거 하고요. 여러분 250페이지가 보시면 내신 탄탄이 있어요. 250페이지 내신 탄탄 1번에서 7번까지. 7번까지. 서술형 7번 있죠? 네, 거기까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예,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끝!